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했어야 했죠. 저는 강도훈, 28살입니다. 취업 준비에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나왔을 때 식탁 위에 놓인 엄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는 시장에 나가셨고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죠. 입금 30만 원. 박다혜. 순간 멈췄습니다. 박다혜? 누구지?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림창을 위로 올리니 똑같은 내용이 한 달 전에도, 2달 전에도 보였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 같은 금액, 같은 이름으로 이체된 기록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죠.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우리 집이 넉넉하지 않다는 건 저도 압니다. 엄마는 시장에서 통닭집을 30년째 운영하고 계시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십니다. 아빠는 택시 운전을 하시고요. 제가 취업을 못하는 것도, 학자금 대출이 아직 남아있는 것도 죄책감으로 짓눌려 있는데 엄마가 매달 30만 원씩 누군가에게 돈을 보낸다고요? 저녁 무렵 엄마가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적금 들으세요? 엄마는 손을 씻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응, 조금씩 모으고 있어. 목소리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얼마씩 넣는데요? 그냥 조금씩. 왜? 아니, 궁금해서요. 엄마는 냉장고를 열며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등 뒤에서 보이는 엄마의 어깨가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아니,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인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30만 원이면 우리 집 전기세 2달치입니다. 제 통신비 석 달치죠. 엄마가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버는 돈 중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적금이라고요? 시장에서 통닭을 튀기며 평생을 보낸 엄마가 매달 꼬박꼬박 30만 원씩 적금을 들 여유가 있을까요? 아빠 택시 수입도 요즘 줄었다고 한숨 쉬시는데 말입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뭔가 숨기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진실이 제가 알아서는 안 되는 무언가일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던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아내야겠다고. 며칠 동안 저는 엄마를 관찰했습니다. 관찰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게 들리지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죠. 휴대폰을 볼 때마다, 통장을 꺼낼 때마다 제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시장에 나가시고 저는 거실을 청소하다가 소파 틈에 끼인 엄마의 낡은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원래라면 그냥 돌려드렸겠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 마트 영수증, 병원 진료카드,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하나가 접혀 있었죠. 펼쳤습니다. 박다혜 010 월세.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월세라고요? 박다혜가 누군데 엄마가 월세를 대신 내주신다는 겁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지를 다시 접어 넣으려는데 지갑 안쪽 주머니에서 또 다른 종이가 보였습니다. 통장 메모였습니다. 엄마의 악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3월 15일, 오늘도 보냈다. 4월 15일, 오늘도 보냈다. 5월 15일, 오늘도.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죠. 엄마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 가족은 힘든데 왜 다른 사람 월세까지 책임지시는 겁니까?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온갖 추측이 꼬리를 물었죠. 혹시 엄마의 숨겨진 자식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엄마가 보증을 잘못 써서 대신 갚고 계신 건 아닐까? 아니, 어쩌면 아빠 몰래 친정 식구를 도와주시는 건 아닐까? 이유가 뭐든 이건 잘못됐습니다. 저녁에 아빠가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엄마가 누구 도와주는 거 아세요? 아빠는 신문을 보시다가 잠깐 동작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발코니로 나가 담배를 피우셨죠.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아빠도 알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죠? 왜 저만 모르는 겁니까?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은 제가 취업해야만 숨통이 트일 정도로 빠듯합니다. 엄마는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병원 한 번 안 가시죠. 아빠는 택시 운행 시간을 늘리셔서 얼굴이 날로 수척해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매달 30만 원씩 누군가에게 돈을 보낸다고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분노였을까요? 배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서러움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볼 때마다, 침묵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속 응어리가 커졌습니다. 저녁 식탁에 할 때마다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을 삼켰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엄마가 저녁을 차리셨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평범한 저녁 메뉴였죠. 아빠는 묵묵히 밥을 드시고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엄마,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렸습니다. 왜 그래? 박다혜가 누구예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의 손이 멈췄습니다. 반찬을 집으려던 젓가락이 공중에 떠 있었죠. 아빠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보내시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훈아, 그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집이 어떤지 엄마는 모르세요? 제가 취업 못해서 집안에 보탬도 못 되는데 엄마는 다른 사람한테 돈 보내고 계세요? 도훈아, 말 조심해. 아빠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혹시 우리 형이라도 있어요? 아니면 엄마가 키우시는 딸이라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 돈이 다른 사람한테 나가는 겁니까? 강도훈, 아빠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 쌓였던 모든 게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도 알면서 왜 말 안 하세요? 왜 저만 바보처럼 모르는 겁니까? 우리 집은 힘든데 왜 다른 사람까지 책임지세요? 엄마가 젓가락을 놓으셨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하지만 저는 그게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대체 왜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언제 말할 건데요? 평생 숨기실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는 주먹을 불끈 쥐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그 침묵이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이신 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요. 저 나갑니다.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죠.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왜 저는 아무것도 모를까요? 왜 저만 제외되는 걸까요? 우리는 가족인데 말입니다.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뭔가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죠. 어디론가 계속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친구 집에서 지냈습니다.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지만 읽지 않았죠. 읽으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강도훈 씨 맞으시죠?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성심병원으로 빨리 오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고 병원까지 가는 내내 손이 떨렸죠. 제 잘못입니다. 제가 화를 내서 엄마가 쓰러지신 겁니다. 응급실 앞에 아빠가 서 계셨습니다. 아빠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죠?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 증세가 심각합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계셨습니다. 평소엔 몰랐는데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니
너무 작고 여려 보였습니다. 엄마, 도훈아, 왔구나. 엄마가 약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엄마가 좀 피곤했나 봐. 그때였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 오늘도 보내야 하는데, 오늘 15일이잖아. 엄마는 일어나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붙잡았죠.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보내야 해. 늦으면 안 돼. 저는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데요? 엄마가 이렇게 쓰러질 때까지 돈 보내야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나가. 저는 병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 계신데 생각하시는 건 그 사람에게 보낼 돈이었습니다. 왜 우리 가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1시간쯤 복도에 앉아 있었을까요?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모였습니다. 엄마의 언니인 박미자 이모였죠. 도훈아, 나 좀 따라올래? 저는 이모를 따라 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모,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모는 깊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도훈아, 내가 알면 상처받을까봐 다들 숨긴 거야. 차라리 진실을 알고 싶어요. 이모는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그 돈, 내 누나한테 보내는 거야. 세상이 멈췄습니다. 누나요? 너한테는 누나가 있었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외동아들입니다. 평생 그렇게 알고 살았죠. 28년 전 이야기야. 너희 아빠가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았고 너희 엄마는 우울증에 걸렸어. 그때 3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엄마가 잠깐 나한테 맡겼지. 이모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한눈 판 사이에 그 애가 없어진 거야. 실종됐어. 경찰도 찾고 난리였지만 못 찾았어. 그러다 10년 전에 그 애가 연락을 해왔어. DNA 검사까지 했는데 맞았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근데 그 애는 제대로 자라지 못했어. 미혼모가 됐고 삶이 엉망이었지. 엄마한테 계속 돈을 요구했어. 왜 자기를 찾지 않았냐고, 왜 버렸냐고 원망하면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너희 엄마는 죄책감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어. 10년째 매달 돈을 보내고 있는 거야. 이모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도훈아, 너희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너무 죄책감에 시달린 거야.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죠. 제게 누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몰랐습니다. 엄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고 아빠는 침묵으로 버티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는 병원에 남으셨고 저 혼자 텅 빈 집에 들어왔죠. 어둠 속에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실종된 누나, 엄마의 죄책감, 10년째 보내온 돈, 모든 게 연결되면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엄마가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만으로 그렇게 쓰러질까요? 과로와 영양실조라고 했습니다. 시장 일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죠. 저는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 사이에 낡은 배달 가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가방이었죠. 안에는 봉투 하나와 메모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먼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도훈아, 내가 알면 상처받을까봐 평생 숨기려고 했다. 엄마는 잘못이 많아. 하지만 널 위해선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단다.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지들을 펼쳤습니다. 배달 기록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배달 5,000원. 새벽 5시 배달 8,000원. 매일 수십 건의 배달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시장 일을 마치고 새벽마다 배달 일을 하셨던 겁니다. 메모 한쪽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훈이 용돈 안 줘도 됨. 배달해주면 됨.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용돈 달라고 할 때마다 웃으며 주셨던 그 돈은 엄마가 새벽에 배달 일을 해서 번 돈이었던 겁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학원비 모으려고 배달, 월세 내려고 배달, 등록금 보태려고 배달. 엄마는 제가 자는 동안 새벽마다 나가셨던 겁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말이죠. 저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엄마는 잠도 제대로 안 주무시고 밥도 거르시면서 저를 위해 돈을 모으셨던 겁니다. 과로와 영양실조 당연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평생 제 편이었던 엄마를 저는 의심하고 원망했습니다. 배달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낡고 해진 가방이었습니다. 이 가방을 들고 새벽마다 나가셨을 엄마를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박다혜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다혜가 정말 그 누나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났습니다. 엄마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보고 싶었습니다. 10년 동안 돈을 받아가면서 엄마를 괴롭힌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었죠. 주소는 시내 외곽의 허름한 동네였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니 낡은 고시원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3층 305호. 문 앞에 서니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췄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말랐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습니다. 혹시 강순남 씨 아드님이세요? 여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순남 이모님이 사진 보여주셨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들어오실래요? 방은 좁았습니다. 원룸도 아닌 고시원이었죠. 침대와 책상,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박다혜 씨 맞죠? 네, 맞아요. 그럼 당신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다혜는 작게 웃었습니다. 저요? 저는 그냥 순남 이모님이 도와주신 사람이에요. 3년 전에 처음 만났어요. 박다혜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집을 나왔어요. 거리를 떠돌다가 시장 근처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모님이 절 발견하셨죠. 밥 먹으라고 하시고 이 방도 구해주셨어요. 월세도 내주시고 검정고시 공부하라고 책도 사주시고. 박다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이모님을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이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잃어버린 딸이 있는데 너를 보면 그 애가 생각난다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박다혜에게 돈을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박다혜를 도운 거였죠. 실종된 딸을 찾지 못한 죄책감을 박다혜를 도우면서 조금이나마 달래려 하셨던 겁니다. 실종된 딸 말씀이세요? 그분은 따로 계세요. 이모님이 그분한테도 돈 보내시는 거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이모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돈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한다고, 미안하다고. 박다혜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전해주세요. 제가 모은 돈이에요. 저 이제 편의점 알바 시작했어요. 검정고시도 합격했고요. 이모님 덕분이에요.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를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엄마는 다른 자식을 챙기느라 저를 소홀히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에 대한 죄책감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고 계셨던 거죠. 저는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엄마는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사셨습니다. 저를, 아빠를, 그리고 갈 곳 없는 아이까지. 엄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엄마는 퇴원하셨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고 웃음도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시장 일은 당분간 쉬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엄마 곁에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챙겨드렸고 산책도 함께 나갔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봤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빠가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도훈아, 이거 봐라. 아빠가 통장을 내미셨습니다. 엄마의 통장이었죠. 펼쳐보니 가장 최근 이체 내역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이 박다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죠. 강도훈. 금액은 50만 원. 그리고 메모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소파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도훈아. 엄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마음 정리했어. 다혜도 이제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애한테 보내던 돈도 이제 그만 보내기로 했어. 엄마, 대신 이제는 너한테 쓰려고. 너도 힘들었잖아. 취업 준비하느라
학자금 대출 갚느라.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내가 오해할 만한 일들을 많이 했지. 하지만 엄마는 단 한 번도 너를 소홀히 한 적 없어. 넌 엄마의 전부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야말로 미안해요. 엄마를 오해하고 화내고.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말이죠. 도훈아, 너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가족이 될 거야. 그때 알게 될 거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아빠도 옆에 앉으셨습니다. 도훈아,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하자. 아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과묵하셨던 아빠가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는 두 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시장에서, 배달일에서 평생 일하신 손이었죠. 아빠의 손도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택시 운전대를 잡으며 우리 가족을 지켜온 손이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가 울었습니다. 아빠도 눈물을 닦으셨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손을 잡은 채로요.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엄마의 낡은 배달 가방을 들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장사하신 통닭집이었죠. 엄마 대신 제가 오늘은 가게를 봐드리기로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엄마가 하시던 것처럼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쌀을 샀죠. 10kg짜리 쌀 한 포대였습니다. 무거웠지만 괜찮았습니다. 배달 가방에 쌀을 넣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가 현관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머, 도훈이가 쌀까지 사왔네. 엄마가 쌀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서로를 위해 작은 일들을 해주는 것. 그게 전부라는 거요. 그날 밤, 저는 엄마의 통장 메모를 다시 봤습니다. 사랑한다. 내 글자였지만 엄마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런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엄마처럼 묵묵히 아낌없이 평생을 바쳐서요. 창밖을 보니 별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가 새벽 배달을 나가실 때 보셨을 별들이었죠. 이제는 제가 그 별을 보며 다짐합니다. 엄마처럼 살겠다고, 누군가의 별이 되어주겠다고.